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294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취득의 시기가 나옵니다. 294페이지. 취득의 시기가 나옵니다. 네. 자,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의 시기. 자, 취득의 시기는 어떤 의미냐? 자, 요거죠. 취득의 시기는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플러스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줘야 된다라는 신고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60일은 딱 지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60일은 딱 지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날짜죠. 자,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는 60일이니까 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바로 취득 시기죠. 취득 날짜가 언제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취득 날짜를 언제로 정하냐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취득 시기를 알아보려면 취득 행위별 취득 시기가 이제 아무래도 중요한 취득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다시 복습해 보면 취득 행위별 취득 시기 한번 따져볼까요? 취득 행위별 취득 시기가 무슨 취득이 있었죠?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취득이 있었죠. 자, 우리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이 세 가지 형태의 취득 시기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기타의 시기는 나중에 또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 시기 첫 번째는 뭐냐면 취득 시기 첫 번째는 최초로 취득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취득이라고 했었죠? 원시 취득이다라고 했습니다. 원시 취득. 네. 그럼 원시 취득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축.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유 수면을 매립한다거나 간척하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매립 간척. 자, 이런 경우에는 취득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죠. 그러면 건물을 만약에 신축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신축 허가를 맡아야겠죠. 신축 허가를 맡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허가를 맡고 허가가 나야지만이 홍길동 명의로 등기가 떨어질 겁니다. 홍길동 명의로 등기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허가일을 취득 날짜로 해야 될 것인가, 등기일을 취득 날짜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 사실 허가라는 용어가 굉장히 사실은 우리 부동산 개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건물을 직접 한번 지어보면 아시겠지만 허가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는 부동산 투자 대비 부동산 가치를 결정할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허가가 만약에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건물을 분양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양을 못 하게 되면 뭐야? 엄청난 적자를 보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부동산 개발하는 디벨로퍼들 입장에서는 이 인허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런 허가와 관련된 공부가 바로 뭘까요? 공법입니다. 부동산 공법. 여러분 배우시는 공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법은 이 허가적인 걸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뭐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 돈 벌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공법이 여러분들 처음 들을 때, 야,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공법 강의 들으시면서, 야, 저건 다 돈 버는 법이다. 돈 벌기 쉽다, 어렵다. 자,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인허가적인 거를 이제 어렵게 받았어요. 그러면 등기법으로 떨어집니다. 홍길동 명의로. 그럼 이렇게 객관적인 날짜가 이런 신축을 하거나 매립간척을 했을 때 허가받은 날짜가 있는데, 이런 객관적인 날짜가 둘 이상 있을 때는 과세관청은 빠른 날을 좋아할까요? 늦은 날을 좋아할까요? 네, 과세관청은 빠른 날을 좋아합니다. 다시요? 자, 이렇게 객관적인 날짜가 둘 이상 있을 때는 빠른 날을 좋아할까요? 늦은 날을 좋아할까요? 빠른 날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인허가, 허가적인 날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신축일 때 이런 허가적인 날짜를 뭐라고 하냐면 이때는 우리가 사용 승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용 승인이 떨어졌다. 그래서 사용 승인서가 교부가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교부라는 것은 승인서를 내주는 날,
수익인수를 전달해 준 날, 그걸 교부라고 그래요. 그다음 매립간척. 자, 이 매립간척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매립간척이 됐을 때도 이런 허가적인 날짜가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뭐라 하냐면 공사, 준공, 인가라고 합니다. 공사, 준공, 인가. 준공, 인가가 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준공, 인가가 나야 된다. 이런 말을 써줍니다. 그러면 준공, 인가가 나고 나면 그 다음에 홍길동면 등기가 되고 승인이 나면 등기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승계 취득이 됩니다. 두 번째는 승계 취득이 된다. 그러면 승계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승계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유상으로 승계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상으로 승계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유상승계, 무상승계 있는데, 유상승계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매매 같은 거를 연상하시면 되겠죠. 매매. 자, 매매 계약을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 자, 그럼 매매 계약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보통 매매 계약서를 쓰면은, 일단 계약금이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계약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돈 나오죠. 그걸 우리 뭐라고 할까요? 중도금이라고 하죠. 중도금. 중도금 떨어지면 될 것이고요. 중도금 떨어지고 나면은 뭐가 나올까요? 잔금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뭐가 떨어질까요? 등기가 떨어지겠죠. 등기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잔금 날짜하고 등기 날짜를 고민해 봐야겠죠. 왜냐면 중간에 계약금을 줬다거나 중도금 준 거, 이거는 취득 날짜로 잡을 수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왜? 중간에 계약이 파기가 되면 계약금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금 중도금 아닐 거예요. 그럼 남는 날짜는 뭐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잔금 날짜하고 등기 날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논리를 그대로 쭉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역시 이것도 객관적인 날짜고 이것도 객관적인 날짜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객관적인 날짜가 둘 이상 있을 때는 우리가 빠른 날을 선호한다, 늦은 날을 선호한다. 자, 다시요. 빠른 날을 선호한다, 늦은 날을 선호한다. 그렇죠. 빠른 날을 선호한다. 왜? 과세관청은 빠른 걸 좋아한다, 늦은 걸 좋아한다. 빠른 걸 좋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잔금 날짜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잔금을 굉장히 잔금 날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잔금 날짜를 둘로 또 쪼개요. 이것을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일 때는 계약상 잔금 날짜로 가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취득 거래, 객관적인 취득 형태가 이루어졌을 때는 사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잔금 확인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말 그대로 그냥 서로 블로그를 통해서 만난 거예요. 우리가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끼리 만난 거예요. 그럼 개인끼리 만나서 계약서를 썼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로 돈을 커피숍에서 돈을 지불했는지 계좌이체를 했는지 일일이 다 확인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세관청에서는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거는 계약서밖에 없지 않느냐, 개인 간의 거래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의존한,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 날짜로 가자라는 표현을 써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객관적인 취득 거래가 됐을 때는 실제 잔금 확인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수입을 합니다. 수입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입을 하게 되면은 수입 서류에 요 날짜가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가 우리가 검증 같은 거는 뭐냐면 이제 공인중개사,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법원으로부터 법원 경매로 취득했다. 그럼 법원 경매, 법원을 통해서 우리가 계약금, 중도금, 낙찰자금 들어가야 돼. 낙찰자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낙찰자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도 다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날짜를 사실상 잔금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날짜를 사실상 잔금 날짜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보고 있다. 그러나 공통점은 무슨 날짜라는 거예요? 잔금 날짜라는 거죠. 공통점은 잔금 날짜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상승계. 자, 무상승계는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는 이제 상속과 징여로 나누어집니다. 상속과 징여. 네. 그러면 상속이 됐을 때하고 징여로 나눠지는데 상속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상속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속은 이제 사망한 거잖아요. 사망. 그렇죠? 사망. 그러면 이제 사망하면 사망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망 신고가 될 것이고요. 사망하면 사망이 되니까 사망 신고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홍길동 명의로 등기가 됩니다. 등기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역시 이 논리를 쫓아가시면 돼요. 이렇게 객관적인 날짜가 둘 이상 있다 이거예요. 객관적인 날짜라 둘 이상 있습니다. 사망한 날짜가 있고 등기한 날짜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어떤 날짜로 가는 게 좋을 거냐 이런 거예요. 사망한 날짜가 있고 등기한 날짜가 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과세관청은 둘 중에 무슨 날짜로 가는 게 좋겠어요? 빠른 날짜로 가는 게 좋겠죠. 자, 역시 왜? 빨리 세금을 받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이 사망한 날짜를 뭐라고 하냐면 상속 개시가 됐다라고 해서요. 이 날짜를 상속 개시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상속 개시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여입니다. 증여. 자, 증여로 갑니다. 증여. 자, 우리가 여기가 만약에 아버지가 계신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아들이 있고, 다음에 여기 딸이 있고, 또 딸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식 여러 명이에요. 그런데 이 재산을 아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러면은 이걸 이제 무상으로 주면 이제 증여가 되는 건데, 이렇게 자식들이 많았을 때, 이걸 갖다가 줬을 때,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런 의사표시도 않고, 그냥 이 아들한테 명의만 넘겨줘 버리면, 나중에 이제 이 딸들이 왜 여기가 만약 오빠라 하면 오빠한테만 이렇게 주냐? 우리 모르는 사실인데,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니 그거야 아버지가 날 좋아하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 관계로 또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분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여받는 자를 수중자라고 하는데, 수중자가 수인 여러 사람이 있다면, 수중자가 수인 여러 사람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중자가 여러 사람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주는 게 좋아요. 계약서를 작성을 해주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럼 계약서를 딱 작성을 해준 다음에 등기를 넘겨주면 나중에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 얘기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증여를 해주는데도 계약을 하나? 예,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계약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계약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일. 그 다음에가 등기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경우에도 계약일과 등기일이 있다면 계약일이 먼저입니까? 등기일이 먼저입니까? 지금 이런 얘기죠. 계약일이 먼저입니까? 등기일이 먼저. 역시 이 논리를 쫓아가면은 계약일이 먼저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계약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주요 승계 취득 형태와 원시 취득 형태를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간주 취득이 되겠죠. 간주 취득. 자, 간주 취득이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정했었죠? 어떤 땅의 성격을 바꾸는 지목을 변경하거나 차량의 종류 등을 변경하거나 뭘 변경하는 거죠. 어떤 건 변경을 합니다. 그럼 변경 행위를 통해서 하다 보면 이 변경 때문에 그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가 된다 이거죠. 증가가 돼요. 그렇죠? 그럼 그 증가가 된 것만큼을 우리는 취득으로 보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간주 취득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뭐라고 한다고요? 간주 취득이다. 그래서 어떤 변경 행위를 통해서 가치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가 일어난 만큼 증가가 되는 것을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지목 변경, 차량 등의 종류 변경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가액이 증가된 것만큼, 증가된 것만큼을 뭘로 보자? 취득으로 봅시다.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봅시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변경 시점 가격에서 변경 전 가격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요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 봅시다. 이런 거죠. 이런 걸 무슨 취득을 한다? 간주 취득이라고 한다. 그럼 당연히 취득 시점은 여러분들 언제가 되면 좋겠어요? 가액이 증가된 요 시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요 꼭지점, 변경된 요 시점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날로부터 며칠까지 신고한다? 60일까지. 여기에는 유상승에는 잔금일로부터 60일까지. 그다음에 상속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0일까지. 증여는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 신축이나 매립관청은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허가, 사용 승인, 공사준공 인가 이러한 날로부터 60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까지 신고 납부를 해줘라. 만약에 이걸 이행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294페이지에 취득의 시기에 보시면 승계 취득 나오죠. 승계 취득. 승계 취득에 보시면 무슨 취득? 유상 취득. 자, 유상 취득은 우리가 이제 유상 승계를 말하죠. 그럼 거기 보시면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 날짜가 된다. 그럼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는 경우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날짜를 사실상 잔금 확인이 객관적으로 되는 거, 뭐 국가로부터 취득한다거나 아니면 수입을 한다거나, 그럼 수입 서류 다 나오거든요. 날짜가. 그 다음에가 공경매로 취득한다거나 아니면 법인장부로 확인이 된다거나, 법인장부로 확인이 된다거나. 법인장부라는 게 이제 법인 원장이라고 해서요. 만약에 뭐 분양을 했다 그러면은 그 분양 대행사의 그 장부 서류에 날짜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가 검증, 그 다음에가 이제 판결문. 판사가 판결문을 내려주는 거죠. 판사가 판결문을 써주는 거. 그럼 판결문 요 안에 000 날짜가 적혀져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국가, 수입, 공매, 법인장부, 판결문. 네, 이런 식으로 날짜를 우리가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 날짜를 우리는 사실상 잔금 날짜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날로부터 우리가 따져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위 1번 외의 유상 승계 취득 시는 계약상 잔금 날짜로 간다. 이때 계약상 잔금 날짜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개인 간의 거래를 말하는 거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실제 잔금 확인을 명확하게 힘들다 이거죠. 둘이서 만나서 커피숍에서 잔금을 1,000만 원을 줬는지 500을 줬는지 뭐 일부는 계좌이체로 하고 일부는 했는지 이걸 어떻게 다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 날짜로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연부취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처음 나온 용어죠. 연부취득이라는 말은 뭐냐면 연부취득이라는 용어는요. 연부취득은 연단위 할부로 나누어서 취득하는 거. 연단위 할부로 나누어 취득하는 것을 연부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연부의 조건은 보통 어느 정도의 조건을 말하냐면요. 2년 이상에 걸쳐서 나누어 취득하는 것을 연부취득, 연부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4년 연부다. 4년 연부예요. 근데 이 부동산이 10억짜리 부동산이다. 그러면 10억짜리 부동산을 4년 연부로 하게 되면은 4개로 쪼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그러면 10억을 4로 나눠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2억 5천인가요? 2억 5천, 2억 5천, 2억 5천, 2억 5천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가 2015년도고 16년도고 17년도고 18년도가 되겠죠? 그러면 2015년도에 취득세 취득가액은 취득 시기는 언제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연부도 어떻게 보면은 장기 매매 조건이거든요. 장기간에 걸친 매매 조건이에요. 그러면 매매 계약이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방금 정리드린 대로 잔금 날짜를 기준으로 해줘야 되는 게 맞을 거 논리상.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연부 취득을 잔금 날짜 기준한다면 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2018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이 취득 날짜로 본다? 그러면 이날로부터 60일이다? 그러면 어떤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요 취득세 한번 받으려고 4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해당 구청은. 그렇죠? 그러면 구청장 입장에서는 쓰러지는 거죠. 혈압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4년 뒤에 취득세가 들어온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그러면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너무나 장기이니까 취득 시기를 쪼개자. 쪼개서 이때 다 취득하는 것으로 보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런 4년 연부면은 취득세 신고를 4번 다 하라는 거예요. 15년도에 한 번, 16년도에 2번, 17년도에 3번, 18년도에 4번. 이렇게 4번 다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날이 취득시기니까 이날로부터 60일, 요날로부터 60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날짜를 뭐라고 하냐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나중에 한꺼번에 받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받자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연부 취득일 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무상취득. 무상취득은 상속 또는 증여인데, 자,
상속 또는 증여. 상속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속 개시. 말씀드렸죠. 상속 개시고, 증여는 뭐가 될까요? 계약일. 등기와 계약은 계약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의 원칙은 사용 승인서 교불. 예, 이게 원칙입니다. 사용 승인이 나야 된다. 승인이 떨어진 날짜다. 그렇죠? 일단 허가를 기준으로 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 옆에 뭐 임시 사용 승인, 실제 사용 이런 건 일단 무시하시고요. 사용 승인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뭔가 이거보다 더 빠른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2, 3, 4는 건너뛰고요. 토지는 공사, 준공, 인가. 자, 이런 표현들도 준공, 인가가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인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간주 취득의 시기는 명시가 안 돼 있었는데, 거기다 하나, 왼쪽에 있네요. 간주 취득의 시기는 실제 변경된 날과 공적인 장부상, 등기부라든가 대장, 이런 공적인 장부상 변경된 날, 실제 변경날, 빠른 날. 어쨌든 객관적 날짜가 둘 이상 있을 땐 빠른 날이다. 이렇게만 인식하시면 되고요.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과세표준. 자, 드디어 이제 중요한 주제 넘어왔습니다. 자, 과세표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냐면 항상 우리 세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니 해도 머니 계산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머니 계산적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머니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용어가 일단 잡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과세 표준이에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정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렇죠? 취득세 과표는 뭘로 해야 될 것인가? 과세 기준 금액을 알아야지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세 표준 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곱하기 뭐가 온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곱하기 세금의 부담률. 이게 오면 되겠죠? 세금의 부담률. 그러면 세금이 나오겠죠. 그렇죠? 세금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인데, 그러면 이때 과세 표준은 뭘로 하느냐? 뭘로 하긴요? 당연히 취득 가액을 해줍니다.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취득 가액을 과표로 해준다. 그러면 취득 가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제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취득 가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러면 취득세는 방금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까지 신고하자고 그랬었죠? 60일까지 신고하자라고 했었죠. 60일까지 신고하자. 60일까지. 그래서 이 취득당시 가액은 6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기 때문에 신고가액을 취득당시 가액으로 잡아줍니다. 신고가액을 취득당시 가액으로 잡아줘요. 그러면 알아서 이제 신고서 쓰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알아서 잘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알아서 잘 쓰려면 알아서 탈세를 하거든요. 뭐라고요? 알아서 잘 쓰려면 알아서 탈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고를 과연 과세관청이 이 자율적인 신고를 그대로 믿고 가도 되는 건지 의심스럽다 이거죠. 즉 이 신고 금액을 축소해서 신고한다거나 아니면 뭐 무신고한다거나 충분히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를 믿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뭔가 이 신고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죠? 그래서 과세관청은 나름대로 기준금액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금액을 만들었는데 그 기준금액 이상으로 그러면 뭐하냐? 신고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기준금액 가지고 체크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가 돼 있다. 오케이. 그거 잘한 거죠. 그런데 어떤 금액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액 밑으로 신고가 돼 있어요. 신고가액이. 밑으로. 그럼 이건 축소해서 신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축소해서 신고한 거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지. 못 믿겠죠. 알아서 신고할 때 알아서 탈세한 거잖아요. 축소 신고했으니까. 그러면 그만큼 취득세는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액 설정이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의 신고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기준액을 뭐라고 하느냐? 이 기준액을 우리 세법에서는 시가 표준액이랍니다. 뭐라고요? 시가 표준액. 네, 이 기준액을 시가
표준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 표준액이다. 시가 표준액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시가를 바탕으로 표준치를 만들었다. 시가를 바탕으로 표준치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시가 표준액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가 표준액이 말 그대로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있을 수도 있고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토지의 시가 표준액 이름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토지의 시가 표준액 이름을 지었겠죠. 그러면 토지 시가 표준액 이름을 지었는데 그 땅값을 지가랍니다. 지가. 지가는 공시가 되도록 돼 있죠. 그 다음에 개별. 땅 개별성이 있거든요. 이것을 개별 공시 지가라고 합니다. 다시요. 자, 땅값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 지가를 하고 그 지가는 공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개별성이 있거든요. 개별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상가가 있어요. 이렇게 상가가 있고 또 여기 위에 윗단에 또 상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럼 여기도 상가가 있고 여기도 상가가 있으면은 어떤 상가가 비쌀까요? 여기 있는 도로에 있는 접해 있는 상가가 비쌀까요? 뒤에 있는 상가가 비쌀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그런 말 하실 거예요. 당연히 교수님 여기 있는 상가가 비싸다고 하죠. 이런 거를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개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개별성에 따라서 지가를 여기 상가가 아니라 이제 토지입니다. 토지. 그럼 토지일지라도 여기 더 비싸다고 하겠죠. 이런 걸 개별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주택도 이제 이름을 지었겠죠. 예, 이름을 지었습니다. 주택도 여기는 이제 크게 단독주택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이름을 지었는데 단독주택은 이름을 개별주택 가액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개별주택 가액. 그 다음에 아파트 등은 뭐라고 하냐? 아파트 등은 이것을 공동주택 가액이라고 합니다. 공동주택 가액이라고 해요. 공동주택 가액. 그럼 단독주택도 개별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전원주택 같은 거. 경기도 광주에다가 전원주택 단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여기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 연접한 전원주택이냐, 그 위에 있는 산에 있는 전원주택이냐에 따라 가격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런 걸 개별성이랍니다. 하지만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등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파트 등은 개별성이 떨어지죠.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7층에 701호, 702호, 703호가 있으면은 그 가격대가 다르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그냥 공동주택 가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상가라든가 이제 이런 걸 평가하는 건데요. 이런 건축물은 건축물의 신축 가격이 있습니다. 그 신축 가격에다가 곱하기 지수등을 곱하자. 이런 얘기예요. 지수등을 곱하자. 그러면 이때 지수라는 것은 변수를 말합니다. 지수는 변수를 말해요. 건축물의 변수를 말합니다. 가격의 변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를 반영해서 건축물이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토지의 시가표준이 있을 수 있고요. 주택의 시가표준이 있을 수 있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름을 총칭해서 총괄해서 명칭하기를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시가표준액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시가표준액을 가지고 우리가 따지자. 그래서 시가표준 이상으로 신고하면 오케이. 하지만 시가표준 밑으로 떨어지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취득 당시 가액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즉 객관적으로 취득가액이 확인이 되는 그런 취득이 됐었을 때는 이런 기준금액인 시가표준액이 필요 없고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사실의 기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그러면 이때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은 여기는 기준금액을 여기다가 대입시킬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오로지 이 금액으로만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게 뭐가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여러분들 가장 많이 공부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뭐냐면 말 그대로 경매죠, 경매. 네, 경매입니다, 경매. 자, 경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경매. 그러면 경매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법원 경매가 있어요. 법원 경매. 자, 법원 경매가 있습니다. 그럼 법원 경매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럼 보통 감정가가 있는데 감정가가 1억짜리 부동산입니다. 그럼 1억짜리 감정가 부동산이 있는데
이 감정가 1억짜리 부동산인데 갑자기 이것이 우리가 유찰이 됩니다. 유찰이라고 낙찰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보통 80% 정도를 정하는 거니까 1억이 80면 8천만 원이죠. 근데 8천만 원에도 아무도 안 사요. 그러면 요 8천만 원 기준으로 또 한 80%를 정할 수 있겠죠. 그럼 88에 64, 6,400이 될 거예요. 6,400. 네, 6,400이 됩니다. 6,400. 그러면 1억짜리 부동산을 6,400에 낙찰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취득가액을 1억으로 해야 되느냐, 6,400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죠. 1억으로 해야 되느냐, 6,400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1억으로 해야 되느냐, 6,400으로 해야 되느냐. 당연히 내가 지불한 금액은 6,400이니까 6,400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돼야 안 돼요? 확인이 되죠. 확인이 되잖아요. 이거는 뭐 속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이걸 갖다가 뭐 자율적으로 뭐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이거는 딱 낙찰가 뭐 경매 사이트 딱 대부분 사이트 치면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자체를 전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이니까 이 경우에는 사실상 확인된 금액으로 가자라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취득세 과세표를 정할 때 취득 당시 가액을 정할 때는 세 가지 금액을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첫 번째,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를 잘했다면 신고가액이 될 수도 있고, 신고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가표준액인 기준액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거 관계없이 뭐 경매로 샀다거나 또는 법원에 경매로 샀다거나 아니면 분양을 받았다거나 이렇게 분양가라든가 경매, 낙찰가 등이 확인된다면 이때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확인된 금액이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 금액을 과세표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취득 당시 가격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곱하기 세율을 부과하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료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다. 원칙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취득한 자가 신고한 가액이다. 그렇죠? 신고한 가액으로 간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고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다. 시가표준 기준치보다 미달한다 이거죠. 이랬을 때는 시가표준으로 간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불과하고 객관적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가자. 자, 그러면은 객관적인 사실상 취득가액인지 아닌지는 딱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누구랑 거래하니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하니까 당연히 확인되겠죠. 그러면 국가로부터 이제 매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을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매각을 하면 그걸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그 세종시는 이제 행정도시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요 서울에 있는 국가 건물 많이 팔고 내려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수입자료 다 나오죠. 판결문 다 써져 있죠. 공매, 공경매, 그 다음에 검증, 그렇죠. 가격이 검증됐어요. 이때 검증은 뭐냐면 공인중개사무실, 여러분들이 지금 따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무실에서 공인된 중개거래를 공인된 중개사가 거래 확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인을 해준 거니까 이거는 객관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그 시가표준액이 나와 있죠. 시가표준액. 자, 시가표준액은 토지, 주택, 건축물이 있는데, 자, 토지는 공시행 가액일 때는 개별 공시지가, 그렇죠? 이런 시가표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죠.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단독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 등은 공동 주택 가격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건축물은 신축 가격에다가 여러 가지 지수, 변수 등을 곱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거기 보면 면세점이라는 개념이 있죠. 면세점은 우리 배운 용어죠. 면세점이라는 것은 요 과세표준, 계산을 쓴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밑으로 떨어지면 아예 이 계산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아예 계산을 하지 않으면 취득세 납세무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예요. 이런 걸 면세점이다 라고 했었죠. 과표가 일정 금액 밑으로 떨어지니까 아예 취득세 부과를 하지 않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 예, 취득금액이 50만 원 이하죠. 50만 원 이하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그럼 50만 원 이하니까 50만 원까지는, 그렇죠? 50만 원까지는 취득세가 없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렇죠?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 취득 시기를 정하는 요령과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과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